최근 몇 년 동안 각종 테마형 ETF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혁신성장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습니다. 혁신성장 테마 ETF라고 해서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펀더멘탈 탄탄한, 유망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호랑이, 타이거 호랑이, 연금도 호랑이, ETF는 호랑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지수 펀드 ETF가 선보인 지 올해 2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상품도 많은 진화를 했습니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서부터 업종에 따라 분류된 산업군에 투자하는 섹터형 ETF, 그리고 최근에는 테마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식초등학교 채널에서 꾸준히 방과후 ETF라는 콘텐츠를 통해 우리 구독자들에게 ETF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올해 ETF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형 ETF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ETF 명가족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송승현 글로벌 ETF 마케팅팀의 선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또 우리 매니저님이 또 나와주셨는데 미래에셋 하면 뭐 ETF는 미래에셋이죠. 올해 호랑이에. 그럼요. 예. 딱 이민년 호랑이의 네. 타이거 ETF.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올해 마케팅 컨셉이 호랑이 아니에요? 호랑이, 타이거 호랑이, 연금도 호랑이, ETF는 호랑이, 타이거. 딱 맞아 떨어졌어 컨셉이. 그럼요. 이러고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겁니다. 저희 이제 열심히 상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요즘 그 자산운용사들이 대다수가 다 ETF를 하잖아요. 우리가 2006년 뭐 요때까지만 해도 공모펀드가 한참 인기였을 때는 전부 다들 막 공모펀드 만들, 주식형 펀드 만들 날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펀드들은 좀 많이 이제 들어갔고 보통 만든다면 사모펀드 아니면 대부분 ETF. 그렇죠. 점점 이게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극단으로 폐쇄형이거나 극단으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상황에서 모두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특성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주목을 하고 많이 이제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보수도 싸고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서 ETF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테마형 ETF 이게 좀 핫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도입 부분이니까 우리 테마형 ETF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ETF 도입한 지가 벌써 20년 됐잖아요. 우리나라 ETF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진화를 했죠. 좀 그렇죠. 어떻게 진화됐죠?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ETF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지수형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도를 이제 추종하는 정도 불과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섹터 ETF 정도 갖고 있었지만 글로벌 ETF 시장에 비해서 한국 ETF는 아무래도 찾아주는 고객분들도 많이 없었고 상품도 다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테마형 ETF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특히 저희 타이거 ETF가 좀 선두적으로 나서면서 다양한 테마형 ETF 라인업이 생겼고 다양한 라인업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19년, 20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서 테마형 ETF가 많이 라인업도 생기고 상품이 다변화됐다. 그래서 이제 ETF를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개별 종목보다는 여러 종목을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ETF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목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HTS나 MTS 들어가 보면 상장된 ETF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품이 좀 적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난 요런 걸 좀 가입하고 싶은데 나한테 딱 맞는 상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품이 너무 많고 세분화돼 있어갖고 어지간하면 자기한테 맞춤형 상품 대다수는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요. 나는 이게 개별 종목으로 주식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ETF 상품 쭉 한번 보시고 거기서 나는 요거에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매우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ETF,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특정 테마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별 종목을 하다 보면은 그 개별 종목만이 가진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워요. 왜냐면은 뭐 경영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기업 고유만의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개 기업을 모아두면은 그 테마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으면서 기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ETF를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테마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테마라고 하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존에 사실 테마형 ETF를 맨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이 테마라는 안 좋은 인식을 어떻게 타개를 네. 해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던 것도 네.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과거 테마 투자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네. 이런 테마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이 수혜줍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 명확하지 않았어요. 또 당연히 뭐 펀더멘털하고 상관없는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짧은 편이었고요. 실체가 없는데 또 아시잖아요. 여의도 이렇게 소문 빠른 거. 그죠. 근데 실체 없는 가운데서 소문이 쫙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 조작이나 이런 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부터 이제 다루고자 하는 테마 ETF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혁신성장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습니다. 혁신성장 테마 ETF라고 해서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펀더멘털 탄탄한 유망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ETF가 이제 혁신성장 ETF입니다. 이제 테마라는 게 우리가 이제 테마주 투자라고 하면 이제 어떤 산업의 테마에 투자하는 건 그나마 나은데 최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아, 그쵸. 예, 정치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냥 뭐 내용은 없어요. 누구누구 후보 관련주, 누구누구 맞습니다. 후보 관련주 이렇게 뜨는데 솔직히 그런 기업들은 그분이 직접 대통령 되면요 다 수혜는커녕 나가리 되는 종목 기업들이에요. 더 수혜를 못 봐요. 왜냐면은 나라 상황이 그래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수혜주를 거론된 기업을 잘해줄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죠. 사실 요새 같은 시대에 더더욱 근데 이게 그렇죠.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뭐 관련 기업 하면 그냥 다 막 오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맞습니다. 소위 말해 돈을 많이 까먹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막 큰 돈 넣었다가 손실 크게 보시고 막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갖고 테마라는 식이 그렇게 안 좋은 건데 ETF에서 하는 테마는 혁신성장에 네. 투자하는 ETF라고 테마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미래세에서 만든 용어예요? 아니면 원래 이 용어가 있습니까? 테마 투자라는 용어는 여러 투자업계에서 있고. 만든 거고 혁신성장이라고 붙인 거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혁신성장 테마는 내가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네. 원래 있던 말인가 해갖고 잘 몰랐는데 네. 그렇다면 혁신성장 테마 투자가 과연 무엇인지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테마 투자의 정의는 운용사마다 조금 어휘를 다르게 쓰기는 네. 해요. 근데 결국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맨 처음에 글로벌엑스 미국 운용사죠. 미국에서 글로벌엑스에서 정의한 테마 투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테마 투자란 장기 관점에서 향후 강력하고 파괴적인 거시적 트렌드를 예측하고 해당 트렌드에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테마 투자자라고 네, 하고 네. 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테마 투자란 특정 기업이나 섹터가 아닌 예상된 장기 트렌드에 투자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피델리티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아이디어와 투자 트렌드에 투자함으로써 경제, 기술, 사회적 변화의 영향에 의해 생긴 잠재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해주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결국은 장기적인 아이디어로 구조적인 사회 기술적인 변화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이 테마 투자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성장 테마 투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테마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단기적인 이슈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잠깐 뜨는 이슈에 딱 쫓아서 들어가는 그런 테마가 있을 것이고 혁신성장 테마라는 거는 향후 장기적으로 미래에 좀 뜰 수 있는 예컨대 성장성 있는 산업들을 미리 테마를 접근을 해서 투자하는 걸 이제 혁신성장 테마 투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미리 이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네. 왜 테마 투자를 해야 하는가 결국 이제 수익률 문제도 연결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투자의 정성은 결국은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테마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보시면은 사이클이 많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네네. 이런 장세에서도 장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테마 투자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혁신성장 테마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결국은 혁신성장 테마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올 것이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테마를 미리 초기 국면에서 알아보고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 생각입니다. 결국은 미리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참 모든 거를 미리 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
수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제가 한번 출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양극할 물질 뭐 이런 걸 이제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네, 배터리에 양극재. 들어가는 이게 뭔 소린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먹고 살까 이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 이게 나중에 전기차 테마가 붙기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래 성장 산업 예측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야 이게 미래 먹거리네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야 그런 거 보면은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네네네. 근데 이걸 이제 감으로 알아야 되냐, 아니면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네. 누군가의 조언을 계속 들어야 될 텐데. 그쵸. 그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어떤 이제 종목이 그죠. 이제 많이 나가야 되나, 어떤 테마로 항상 특히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리포트가 그죠. 있잖아요. 월보가 됐든 다음 해 연간 전망이 됐든 그런 전망을 쓸 때 이제 내년에는 무슨 테마로 어떤 종목이 잘 나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네. 이거는 사실 고민을 하다가 저는 기술 수용 곡선이란 거를 그냥 뭐 학교 다닐 때나 배웠지 여기 와서 미래에셋 자산 그죠, 운용에 그죠. 와가지고 이제 약간 좀 실제로 체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전기차 그 양극재 네네네. 냈을 때 주문 못 받았잖아요. 네네네. 전기차 뭐 언제 이게 발전될 네, 줄 그렇죠. 알고 얼마 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길가에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은 그렇죠. 전기차 심심치 않게 엄청 보이잖아요. 많죠. 초기 국면에는 아무도 모르다가도 이게 살짝 올라가는 기술 수용 곡선에 치면은 이제 에코프로는 이렇게 보면 혁신가예요. 아무도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될 것 같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종목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근데 전기차가 막 시장에서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상용화가 이제 막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국면 이제 얼리어답터 국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얼리어답터 국면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 성장 테마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혁신 성장 테마를 혁신가와 얼리어답터 사이에서 발굴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얼리어답터 국면에서 느껴질 폭발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제 수혜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 수혜로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미래세 운용처럼 자산운용처럼 이제 운용사 ETF를 개발하고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상품을 개발해 주시고 네네.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해서 항상 내부에서 상품 회의를 할 때도 어떤 테마가 잘 나갈 것인가, 어떤 테마가 장기적으로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마케터든 운용이든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내부에서도 항상 내부 이슈도 듣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도 애널리스트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하는 식으로 항상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를 발굴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뭐 현지 이제 법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지 운영하시는 분들 또 글로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인사이트를 많이 지금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네. 서로 저 내부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인사이트를 교환함으로써 이제 상품 아이디어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테마형 ETF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낸 타이거 ETF가 제일 많나요? 지금 테마형 ETF 중에서는? 저희가 테마형 ETF 중에서는 사실 종류가 제일 많은 거죠. 독보적인 좀 선도적으로 낸 주제가 상품 테마가 워낙 많습니다. 앞에 이게 HTS나 MTS 들어가면 앞에 타이거 붙으면 미래셋이고 네, 맞습니다. 킨텍스 붙으면은 저기 한투 운용이고 그렇게 찾기가 쉬운데 타이거 ETF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쭉 도배가 돼 있지 않나 싶고 그 테마 투자를 네네. ETF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테마 투자를 ETF로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테마에 대해서는 테마주들이 많잖아요. 아까 네네. 얘기했듯이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특정 종목 얘기하기 그렇지만 네네. 에코프로 얘기하셨고 네, 뭐 테슬라 얘기하셨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에코프로 투자자분들은 몇 년을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투자하신 분들은 만에 하나 그런 투자 종목들에 대해서 경영진 리스크라든가 예를 들어 뭐 공장이 불났다든가 그 네, 개별 그렇죠. 기업 리스크들이 얼마든지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를 짜놔요. 그러면은 사실 한 기업에서 좀 구멍이 나더라도 그죠. 다른 기업들은 테마에 대해서 이 테마가 좋으면은 테마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를 얻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두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테마 투자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테마에 노출되려면은 개별 종목보다는 그 테마에 충실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분산 효과가 있고 그래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성장률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 투자도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거는 좀 사견이긴 한데 네네네. 개별 종목 중에서 사실 해외 투자를 보면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 있었고 네네네. 이비즈에서 아마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들이 이 종목들이 사실 주식 분할을 하기 전에 한 주당도 워낙 비싸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비싸죠. 근데 ETF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 그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좀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테마 투자에 있어서 이제 ETF가 좀 좋다. 그 향후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이 기업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향후 미래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장 주가가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물론 주식의 같은 업종에는 1등주도 2등주도 있고 3등주도 있고 다 존재를 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1등주로 샀다고 해서 1등주만 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못 갔을 때 백업해주는 또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선별을 해서 업체들 넣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적겠죠. 투자 리스크가.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 있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다 깨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박이죠. 나눠서 넣어서 안전하게 또 지킬 건 지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테마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좀 오해를 하는 게 수익률과 성장주를 같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쭉 수익률이 나면은 이게 성장주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테마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성장주에 좀 많이 좀 편중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주목받은 상시 테마들 보면 사실 대부분이 전기차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네. 약간 좀 성장주 성격이 강한 테마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혁신성장 테마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성장주에 편중되지는 않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혁신성장이라는 게 기술성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회적 변화도 혁신성장의 일종일 수 있고요. 뭐 인구 변화라든가 뭐 정책 트렌드, 각종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트렌드 역시 혁신성장의 원인이 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구조 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성장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뭐 가치주, 시클리컬주 역시 혁신성장 테마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재작년 같은 이제 미국의 사례긴 하지만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2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정책을 네. 하겠다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주에 대해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주는 생각해보면 다 유틸리티라든가 네. 건설이라든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클리컬 네. 가치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종목들도 근데 혁신성장 테마 범주에서 주목을 받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테마 투자의 정의예요. 그래서 각 운용사들도 혁신성장 테마 투자를 상품을 내놓는 운용사들도 그래서 테마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다 성장주 일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글로벌엑스 같은 경우는 혁신 성장 내에서도 파괴적 기술적인 투자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는 테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 환경.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이 커졌잖아요.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발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혁신 파괴뿐만 아니라 메가 트렌드라는 예를 들어 뭐 MZ세대 소비라든가 네네네. 이런 식으로 사실 구조적으로 사실 MZ세대나 이런 차세대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까지 이제 캐치하는 것이 테마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잘 벌고 회사가 네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만 쭉 올라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지배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이루는 그런 기업들을 쭉 모아놨을 때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아까 전에 성장주도 그렇고 테마라는 용어도 그렇고 너무 한 정의에 이게 우리가 좀 틀이 박혀 있어갖고 생각이.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용어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의미를 또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아까 네네. 테마라는 것도 그렇고 성장주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상품 자체는 무궁무진할 거고 성장이라는 게 발굴하기에 따라서는 섹터가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ETF 테마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게 성장주가 그 성장주만은 아니다. 그렇죠. 보통 시장에서 그 기존 투자자분들이 아셨던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언젠가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성장주잖아요. 그죠. 근데 혁신 성장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렌드에 부합을 한다. 그래서 트렌드에 부합을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저희가 앞으로 테마형 ETF에 대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한번 이제 얘기를 쭉 나눠볼 건데 오늘은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테마 ETF가 뭐다라는 정도만 잠깐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고 앞으로는 각 테마에 대해서 이제 아마 쭉 저희가 이제 한번 얘기를 네네. 해볼 거예요. 아마 ETF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은 네. 우리 또 매니저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고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밌게 쭉 이렇게 풀어나가 보면서 테마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분들이 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좀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또 수익률을 얻기를 또 저희가 바라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또 10회 동안 매니저님 잘 한번 설명을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시죠. 저도 이제 좋은 테마 열심히 공부해 와서 예. 많이 불러주시면 저도 와서 더 늘어가다가 그쵸? 1년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늘어나서 예.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녹화 때 네. 예, 뵙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